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봉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봉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주된 주의력결핍과 행동장애 ADHD입니다. 네.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사회적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산만하고 성급하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부터 최신 치료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HD, 더 이상 이렇게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선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교수님? 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의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 하나로 어려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실 수업을 받게 되면서 그 증상이 두드러져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많이 늘면서 신경정신질환계의 감기라고까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예. 전 세계적으로 ADHD 유병률은 대략 3 내지 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아가 좀 더 많아서 남아의 경우는 유병률이 한 10% 정도로 얘기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한 학급에 1명 내지 2명은 ADHD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ADHD로 진료받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연 4.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ADHD를 가진 아동이 늘어나기보다는 ADHD라는 병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이 그 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DHD라고 하면 저는 주로 좀 주의력이 좀 산만하고 그리고 막 산만한 행동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ADHD의 핵심 증상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이란 부주의하고 산만한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잘 까먹고 준비물이나 소지품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멍하니 있고 그래서 그 상대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이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에는 열중하지만 하기 싫거나 지루한 것에는 오래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과잉 행동이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착석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고 옆에 있는 친구를 건드리거나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동성이란 욱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끼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다 읽지 못해서 답을 성급하게 적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하고 싶거나 보고 싶은 어떤 욕구를 지연시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주의가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과제를 잘 까먹는다든지 멍하게 있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도 ADHD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명 조용한 ADHD가 있다고요? 예. 먼저 말씀드린 ADHD의 증상이 과잉 행동, 충동성, 부주의함인데 네. 이 중 부주의함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집중력만 떨어져서 해야 될 일을 오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주의산만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DD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과잉 행동이 안 보인다는 면에서 조용한 ADHD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ADHD는 과잉 행동은 아예 보이질 않는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얌전하니까 조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부의 아이들은 충동적인 면을 약간 보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주의 산만한 그래서 뭘 오래 못하고 쉽게 잃어버리고 놓치는 이런 것을 주 증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ADHD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교수님? 여러 가지 정신의학의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ADHD는 다양한 유전적인 신경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축적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뇌의 앞쪽 뇌인 전두엽 부위에서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기능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동을 조절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ADHD의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좀 까다로운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직접 ADHD인지를 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ADHD 아동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게임을 뭐 여러 시간도 한다고 하거든요. 아, 또 그런 아이들은 거기서는 잘하는데 해야 될 것들에서 못하는 이런 증상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1, 2분도 못 기다리는 이런 편차가 큰 것을 우리가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한 부분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는 면을 우리가 주의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의력 결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보시지만 학교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 학교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가 또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더욱이 코로나19로 등교 계약이 늦춰진 것도 이 아이의 ADHD 증상을 좀 발견하는 게 늦어진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지금은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집중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곧 개학을 한다니까 개학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학교 생활을 잘 들어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ADHD 좀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ADHD 환자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네. 저희도 뇌 영상술이 많이 ADHD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 진단 의미가 높진 않아서 그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ADHD를 가진 아이들에서의 MRI 이미지를 딥러닝 시켜서 이것을 이제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ADHD 하면은 주로 뭐 소아 청소년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ADHD가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ADHD 성인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수님? ADHD 아동의 70% 정도가 청소년기까지 지속하고 50에서 60% 이상이 성인에까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 중 약 4.4%가 성인 ADHD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의 ADHD 환자 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건강보험 신사평가원 자료에서 봤을 때 0.76%입니다. 즉 환자 100명당 1명도 채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ADHD가 성인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때도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요. 예, 성인 ADHD가 최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질병의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번에 학회에서 일반인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일반인의 약 60%가 성인 ADHD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동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ADHD 양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성인들의 경우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지시를 받았음에도 한두 가지를 빼먹게 되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도 또 놓치고 이런 실수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또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늦게 하다 보니까 또 직장 동료와 상사한테 말을 듣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위축되게 되고 네.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충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욱하고 화를 잘 내는 경우도 있어서 대인관계도 나쁜 이런 면이 되고 운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술에 많이 이제 의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ADHD. 적절한 치료 관리 없이 방치가 될 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ADHD 증상은 결국 전 전두엽과 그 속에서 있는 도파민 경로의 이상, 즉 뇌 회로의 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 중인 뇌에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누적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학교 중퇴, 자든 이직, 실직, 대인관계 문제, 비만,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상근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ADHD가 다른 공존 질환을 좀 부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질환들을 좀 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성인 ADHD의 경우 85%가 다른 공존 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라든지 아.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술, 담배, 운암용 등의 중독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행위 중독 역시 심각해지기 쉽습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보면 성인 ADHD 환자 중에 95% 이상이 1개 이상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성인 731명을 대상으로 한 ADHD 선별 조사에서 보면 절반이 넘는 55.7%가 ADHD 환자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겉으로 우수한 증상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을 잘 평가함으로써 ADHD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또 ADHD는 틱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틱장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동반되는 질환인가요? 네. 틱은 아무런 목적 없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한 운동 또는 소리를 내는 것인데 운동틱에는 눈 깜빡거림, 코 찡긋거리거나 어깨 움찔거리고 팔다리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 음성틱은 킁킁거림, 헛기침한 소리, 가래 끓는 소리 이러면서 더 나아가면 이제 약간 욕설 같은 소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1년 이상 나타나게 되면 뚜렛 증후군을 하고 운동틱이나 음성틱만 그 하나가 1년 이상 되면 만성 지속성 틱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틱은 대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춘기 지나 10대 후반이 되면서 60 내지 80% 정도에서 틱 증상은 호전되는데 그 외의 경우는 성인까지 지속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 ADHD 내지 30%에서 틱 장애가 동반되고 뚜렛 증후군의 30% 이상에서 ADHD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조기에 빨리 알아차리고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 ADHD인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WH에서 만든 간단한 선별 자료가 있는데 네. 6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에서 꽤 그렇다고 보면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선별 검사로서 자세한 면담, 과거력,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들을 보이는 이러한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항목들을 좀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좀 달리 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우선 부모님과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과 면담을 통해서 아이의 어려움을 이제 이해하고 그 외에 이제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서 자세한 심리 검사로서 지능 검사, 주의력 검사 등을 함으로써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증상에 따라서 체계적인 치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ADHD 어떤 치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아동의 경우와 성인 모두 증상에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ADHD 약물 치료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식욕 저하,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불편한 부작용이 생긴다면 약물 조절을 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부작용보다는 어쨌든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약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아동의 경우 부모님들이 약을 쓰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 해로운 걸 먹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고 또 자기 욕심으로 아이한테 필요 없는데 더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걱정을 하시는데 네.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 ADHD 아동들은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것이 잘 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화도 나고 이런 것이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서 더 나아가면 불안, 우울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ADHD 꼭 좀 치료가 돼야 할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뭐 재발의 위험, 부작용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교수님? ADHD 치료 목표는 오랜 기간 증상을 낮추고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개발하여 제대로 아이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증상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면 치료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지만 병을 없애는 게 가능한 치료가 있지는 않아서 필요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DHD를 앓고 있거나 좀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환경 관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음.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해야 할 것을 잃는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조용하고 정리가 잘 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통해서 중간중간 한 거와 안 한 것을 구분하는 이런 것이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현재로서는 ADHD의 발병을 막을 확실한 예방법은 없는 만큼 좀 최대한 빨리 발병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김봉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